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어제 시험 잘 못 본 모양이지? 기분들이 별로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그깟 시험이 뭐가 안 돼. 다음 주는 우리가 또 한번, 이 시간에 즐겨봐야지, 시험을. 말했듯이 저 오픈북 시험이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검색 다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챗 GPT부터 시작을 해서 검색은 모든 것이 검색의 모든 게 다 허용이 된다는 게 사실은 어쩌면 더 독약일 수도 있긴 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딱 찾아서 답이 곧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포맷은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이고 몇 개의 주관식 문제가 있는 그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오늘 커버한 데까지가 그다음에 보강 한번 들어간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식물에 대한 모든 것이 되겠죠. 그게 시험 범위이고. 질문 특별한 혹시 나중에라도 특별한 질문? 네. 시간은 2시간. 뭐 다음 강의 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2시간 이상이면 사실 좀 지겹잖아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 이 2시간 동안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1시간 50분이 되겠죠? 이게 2시간 이야기보다. 자, 그래서 뭐. 미안. 전자기 몇 개까지 가? 예? 뭐 자기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지 과시하려면 쫙 다 가져와도 돼요. 뭐 전자기기 집에 있는 냉장고도 해당이 되니까 그것도 들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음료수도 뿌려가면서 또 알아? 그럼 친구들이 도와줄지? 예. 그 얘기는 저 시험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검색은 다 된다고 했잖아요, 검색이. 딱 한 가지 부정행위가 있지. 검색이 되는데 무슨 부정행위가 있을까?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누구와도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 안 되지. 그 살아 숨쉬는 그 객체가 여기 같이 시험 시간에 시험장에 있든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든 간에 그것만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아니지만 5호 담당제라는 뭐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혹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카톡으로 누군가와 이제 은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조용히 저한테 손을 들고 손 안 들고 조용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면 그래 가서 그 적발이 되면은 그것을 나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 그 학생은 시험이 여기 우리가 35점인가? 30점인가? 총점이 중간고사 30점인가 그럴 걸 아마 30점, 60, 한 35점인가 보다. 10점을 준다. 10점을. 남은 점 그거 한 두어 개 하면은 시험 안 봐도 될 거 아니야. 한 세 개 하면 그냥 거의 만점인 거고.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두려번거리면서 잘 모르겠으면 누가 뭐 하고 있는지 그게 차라리 좀 나을지도 몰라. 참 각박한 세상이지. 자, 이거 대충 하다 말았잖아. 대충 소개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중요성은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이 광선을 빨간색 쪽에 있는 광선을 감지를 해가지고서 식물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라는 것을 식물이 감지하는 기전입니다. 참 신박하죠. 물론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 동물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동물도 사람 같은 경우에 무슨 전혀 빛이 안 들어가는 방에다 집어쳐놓고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그래도 시계도 없고 해도 안 들고 하는데도 이게 자기가 이제 아침인지 밤인지 우리의 몸은 안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바이올로지컬 클락이라고 생체 시계라고 하는데 그 식물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동물은 이제 이와 조금 다른 기전에 의해서 그것을 감지를 하지만 식물은 요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적외선 근적외선이라고 이제 far red 요거 그다음에 이 적색광은 red light라고 하는데 이게 살짝 다르잖아 파장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far red light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훨씬 더 빨간 쪽으로 더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것이고, 둘 다 사실은 청색광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약한 빛이긴 하지만 저쪽으로 갈수록 이게 약해지잖아. 빨간 쪽으로 갈수록. 파란 쪽으로 갈 때는 훨씬 더 세지고. 근데 요 두 개를 둘 다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빨간색 광을 흡수했을 때와 이 근적외광이라고 하는 파레드를 흡수했을 때 요 단백질의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의 구조가 변해요. 살짝 미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 살짝 미묘하게 변하는 구조 단백질에 의해서 얘가 나중에 아주 큰일을 벌이는 친구거든.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이 빨간색을 감지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PFR 폼이라는 형태로 변환하는데 구조가, 그럼 얘가 이제 기세등등한 활성화된 형태의 단백질이 되는 것이고, 그랬다가 얘가 갑자기 이 형태에서는 왜 얘를 FR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얘가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far red밖에 빛을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이제 PFR이라고 PFR 파이토크롬의 P와 far red의 FR을 같이 합쳐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far red light를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얘가 다시 비활성화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활성, 비활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이 된 이 형태를 우리는 PR이라고 얘기를 해. 왜 R? 이제는 내가 red light, 적색광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 더 이상 올라갈 길밖에 없는 것처럼, 바닥을 쳤다고 실망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항상 액티베이션 될 활성화될 길밖에 없으니까 은근 기대되는 형태이지. 활성화된 상태이긴 하나 은근히 최정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더 이상 네가 갈 곳은 내리막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는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로 돌아갈 길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참 인생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이 파이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식물체 안에는, 하나의 식물세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복수의 여러 개의 이 파이토크롬 단백질들이 각각이 개개인별로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지. 그것의 총합을 평균적으로 모아가지고서 얘네들이 이 세포 안에, 그러니까 이 식물 세포를 때리는 빛이 얼마만큼의, 이 빛이라는 게 가시광선이라는 것도 보면 사실은 가시광선 안에 이 적색광과 근적외광이 비율로 얼마나 많이 상대적으로 있느냐가 사실은 이게 이 정량적으로 딱 디지털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색광과 근적외광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적색광의 비율이 근적외광보다 비율에서 훨씬 높은 그런 하루 동안에 그럴 때는 언제쯤일까? 적색광보다 근적외광보다 적색광의 비율이 훨씬 월등하게 비율이 높을 때는 언제일까? 주로 햇빛이 쨍쨍되는 낮 동안은 이게 훨씬 높게 되거든. 그러다가 이게 다시 근적외광의 비율이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는 적색광에 비해서, 그때는 언제쯤일까? 왜 노을이 질 땐 태양이 훨씬 더 붉게 보이는지 그 이유가, 그럴 때 이제 아침 해 뜰 때쯤이라든가 해질 무렵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해가 이미 진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훨씬 더 이 근적외광이 훨씬 더 비율적으로 보면 높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가 진 이후부터 이 형태, 이 단백질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지. 해가 진 이후에 시간이 점점 더 경과되면 될수록 얘네들이 처음에 해가 있는 동안에는 훨씬 기세등등하게 훨씬 더 많은 양의 파이토크롬 단백질들이 이 형태로, 적색광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그때 점점 더 많은 양의 단백질들이 이 형태로 변환이 됐다가 메뚜기도 한철이라 해가 딱 진 그 순간부터 얘네들이 하나 둘씩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 비율이 훨씬 확실히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비율을 감지를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나의 파이토크롬 단백질들 중에 이 형태와 이 형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그들이 감지를 해서 지금이 한밤중인지 아니면 지금이 곧 동이 틀 무렵인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인지 아니면 이제 다시 동이 터서 내가 다시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로 돌아오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점점 낮이 가까우고 있구나. 해가 완전히 중천에 떴을 때 그런 것들을 희한하게 이걸 가지고 감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절도 마찬가지고 하루 중에서 이 적색광과 근적외광의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듯이 계절도 한여름에는 이 상대적으로 적색광의 비율이 근적외광보다 훨씬 높은 데 비해서 가을, 봄 이럴 때는 이게 다시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이 되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가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지잖아요. 짧아져서 다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봄이 되잖아. 이 온대지방에서는. 그럼 이제 해가 다시 길어지기는 시작에는 이 시점에서 점점 더 활성화된 형태의 요 파이토크롬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제 봄이 됐네? 라는 걸 식물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의 취향이야. 식물이 나는 그렇게 돼서 봄이 될 때 나는 꽃을 피우겠다라고 이미 자기들이 내부적인 셋업을 맞춰놓은 식물은 봄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또 개인의 취향으로 난 싫어. 왜 그렇게 괜히 쓸데없이 남들이 이렇게 전부 너도 나도 봄에 꽃을 피우려는데 나는 좀 특이하게 차별화시켜서 가을에 피울래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서 요 비율이 적어질 때 그 활성화된 파이토크롬의 비율이 적어질 때 그때 꽃을 피우게 되는 셋업을 해놓은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걔네들은 가을에 꽃을 코스모스처럼 졸업을 가을에 하는 친구들을 그래서 코스모스 졸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What's wrong? 개인의 취향이죠. 해서 물론 대부분은 봄에 졸업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동안에 이것이 밤인지 낮인지 또는 사계절 중에서 이것이 가을인지 봄인지를 구분을 해서 자기의 생리 리듬을 바꾸는 그 광주기라고 이걸 매우 신기한 기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더 괜히 부연하지 않고 쭉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꽃이 피울 때 일단 그 파이토크롬에 의해서 지금이 봄이다. 지금이 가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아차리는 것은 가장 초기 단계. 이제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주는 외부의 환경적인 신호, 시그널이잖아요. 그 시그널을 받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봤던 소위 말하는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든가 꽃 기관 결정 유전자라든가 하는 회장님, 중역, 그 또 밑에 하부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시작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개화를 처음에 유발을 시키는 요 개화 신호물질이라는 옛날에 마치 뭐라 그러지? 그것을 또 날개 달린 용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날개 달린 페가수스라든가 그런 전설적인 신화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개화 신호물질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야. 무엇인가가 어떤 물질이 화학적인 물질이 꽃을 피우게끔 하는 처음에 유발시키는 첫 트리거 역할을 하는 신호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식물 생리학자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막 이제 상상 속에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만 찾으면 나는 이제 유명해지겠지. 금전적으로 대박은 굳이 못 이룰지 모르겠. 왜 과학자들이 꽃을 피우는 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이뻐서? 왜 그럴까?
왜 꽃 피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지가 꽃을 피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꽃이 피면 피는가 보다. 꽃이 지면 지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꽃이 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져와서 즐기거나 관조하고 아니면은 뭐 조금 따와서 집에서 살짝 꽃이 피어 있는 동안 즐기거나 하면 될 일이지. 그걸 훨씬 더 선을 넘어가지고서 왜 꽃이 피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연구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뭘까? 그걸 갖고 어떻게 한번 장난질을 쳐보겠다는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하면 그걸 활용을 해볼까? 어디다가 꽃이 피는 이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어디다 쓰려고 그걸 연구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야? 나는 원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아니야. 전부 다 이 돈의 눈, 그건 내가 너무 세상을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거지. 꼭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꽃을 연구하면은 무슨 실질적인 우리에게, 인류에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줄까? 꽃을 보면, 마음이 좋아. 그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원예학과 주로. 그것보다도 꽃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니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거든. 열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식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꽃을 피우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못하거든. 꽃을 우리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량 생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곧 기후 변화가 그래서 온난화 그다음에 겨울에는 엄청나게 혹한이 다가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 곧 올해는 농사가 완전히 큰일 났다 그러던데 흉년이 들어서 쌀 농사가 생 난리가 고온 장애 때문에 이런 걸 이미 예측을 하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추수하려면 그러지 말고 시작을 해가지고서 한 여름부터 채 되기 전에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먼저 피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별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면 그 고온 장애에 의해서 이런 흉작을 겪기 전에 우리가 이미 전부 다 수확을 해버리면 그런 장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미래의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 지금은 안 되지. 지금은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꽃을 피우는 메커니즘이 그런 우리의 실용적인 활용도가 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졌나 보지 발음이 독일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다면 플로리전 그렇겠지만 그래서 플로리겐이라고 하는 요 신비의 물질 요것이 바로 개화를 시작하는 물질이다라고 딱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상상 속에 용을 잡자. 그래서 계속 추구를 해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옛날에는 제가 이제 학부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학부 수업을 저는 한국에서는 못 듣다가 미국에서 처음 듣게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상한 딴짓하다가 딴 공부하다가 문과 공부하다가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서 미국으로 가서 학부 때부터 다시 이 생물학 쪽으로 시작을 했으나 어쨌든 그때만 해도 그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식물 생리학 교수님들이 이런 플로리겐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종의 호르몬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 나이에 이미. 나중에 알고 보니 허탈하게도 플로리겐은 그런 호르몬이 아니라 전사인자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놈의 그 왼수 같은 전사인자가 또 나오네. 그래서 전사인자 단백질이 플로리겐이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보여주면 플로리겐이 무엇이고 그것이 플로리겐이 처음에 활성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서 드디어 소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꽃 기관 결정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드디어 이
기관들이 꽃잎과 무슨 뭐 꽃봉오리와 암술 수술들이 쫙 나오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면 일단은 광이 빛이 때려서 빛이 자극을 해서 야 지금이 꽃을 네가 피워야 될 시기이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봄에 피는 꽃이라고 칩시다.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가 그러면 그 봄인지 이것이 가을인지를 구분을 하는 파이토크롬은 도대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을까? 파이토크롬은 주로 잎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잎에 이렇게 꽃잎에 파이토크롬들이 그럼 그 파이토크롬 단백질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꽃을 피워야 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니. 그래서 딱 때렸어. 네가 지금 바로 왕이 될 상이다 하고 꽃을 피워라 하고 파이토크롬들이 그것을 감지를 하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그 파이토크롬들이 누구한테 그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야, 네가 바로 지금 꽃을 피워야 될 시기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처음으로 그 일을 이제 진전을 시키는 그 인자가 바로 FT 여기서 FT라고 하는 전사 인자입니다. 확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한 그림이 이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조금 도움을 드린다면 꽃잎이 있는데 여기서 광을 떼내는데 여기서 그러면 광에 파이토크롬이 받고 자극이 돼서 이제 꽃 피우자라고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걸 확대하면 또 해서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요? 끄적끄적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Photoperiodic Stimulus 광주기적인 자극이라는 얘기지. 광주기적인 자극이 딱 가해지면은 중간에 있는 이 광주기적인 자극이 어떻게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지는 일단 생략을 해놓은 거지. 그 생략된 부분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파이토크롬이 매개한 그 광주기 신호가 여기에 요 생략된 부위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딱 CO라고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가질 여러분들이 모든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전사인자들을 관심을 전부 다 가진다면 사실 너무 정신이 없지.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교양생물학 수준에서 왜 식물에서만 유별나게 이렇게 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상한 전사인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다 중요하고 정말 배워야 되는 전사인자들이긴 하나 이 정도 수준으로 똑같은 것을 전사인자들을 막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동물 쪽에 가면 그래 니들이 그래? 나도 한번 해봐 하고 동물에서 이와 상응하는 어떤 기존에 대한 전사인자들을 전부 소개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머리가 뚜껑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복잡한 그만큼 동물 쪽에는 이미 이들보다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잘 축적된 정보에 이 동물의 세계 전사인자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그들은 몰라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요 수준에서 안 가르쳐 주고 있는 줄 아나? 나중에 다 천천히 올라와서 배워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뭐 지금부터 벌써 왜 이렇게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급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걸 막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을까? 잘 이해를 못하겠어. 같은 식물학자의 입장에서 왜 그래야만 되는 거죠? 어쨌든 좀 수준이 높긴 해요.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나왔으니까 뭐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설명을 합니다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꽃이 핍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걸 이걸 전부 이렇게까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 뭐야 도대체 짜증이 나신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원래 좀 짜증 나게끔 너무 좀 복잡하다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뭔가가 있어 이제 여기. 얘도 뭔가 전사 인자인데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활성화돼.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FT라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FT가 바로 그 플로리겐이니까. FT라고 하는 전사 인자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니까 얘에 의해서 일단은 얘를 만들어낸 얘 어머니격이긴 하지만 얘도 일종의 전사 인자지. 하지만 이 이름은
뭐 그다지 이렇게 각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사, 트랜스크립션, RNA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 후에 트랜슬레이션,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의해서 잉태된 새롭게 프레시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만들어진 이 플로리겐이에요.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플로리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일단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잎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왜냐면 잎이 가장 그 광 주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 신호를 감지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기관이니까, 잎에서. 여기에 그냥 절비하게 지금 파이토크롬들이 깔려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죠? 얼마나 많은 파이토크롬들이 쫙 깔려가지고 마치 이만한 여기 태양 그 뭐 전지판에 전부 셀들 박혀 있는 것처럼 파이토크롬들이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걸 전부 다 받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실제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꽃이 피워지는 지역은 어디예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여기서 꽃이 불쑥하고 튀어나오나? 아니잖아. 꽃은 어디서 튀어나와? 여기 원래 여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계속 뾰족하게 쭉 올라가던 줄기의 가장 정단 끝이었어. 꽃은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 갑자기 여기서 뭐가 꿈틀꿈틀 이상하게 지면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됐던 줄기의 끝이었는데 여기 이상하게 뭐가 막 튀어나오고 갑자기 꽃잎이 생겨나고 이상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괴물 변신이 여기서 일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여기까지 건너와서 야 하고 일을 해줘야 돼. 그게 바로 플로리겐이 한다는 얘기지. 그 플로리겐의 역할을 해주는 그 FT 이 전사인자가 그러면 이 전사인자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 직접 손수 건너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 다시 말해서 왜 여기서 일이 시작이 안 되고 FT가 여기 있으면 좀 좋아?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마치 지가 무슨 호르몬이야? 먼 길을 걸어가지고서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잎에서 저기까지 정단까지. 정단, 분열 조직의 정단 맨 끝에 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요 전사인자가. 일단 활성화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얘가 이동을 할까? 얘가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암벽 클라이밍을 해서 올라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없어요? 누구랑 같이? 물이랑 같이. 자, 그림을 잘 보시고 얘가 물론 물이랑 같이 올라가야지. 실제로 생명체 안에서 이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그냥 마른 상태에서 지금 무슨 짓을 절대 안 되지. 항상 물에 젖어 있어야지. 하지만 통로를 생각한다면 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 FT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잎새 세포인데 만들어진 FT 단백질이 암벽 클라이밍을 해가지고서 여기 와요. 그럼 여기서 갑자기 로프를 쫙 던져가지고서 여기 딱 걸려갖고 찡찡찡찡 암벽 클라이밍에서 올라가나? 그런 그림 안 보이지? 그런 게 있었다면 벌써 나왔겠지? 교과서에 암벽 클라이밍을 하는 단백질 최초로 보여드립니다 하고 아니네. 그럼 얘가 어떻게 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이미 단서에 그림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FT가 얼루지 일단 그 다음으로 어디로 이동을 한다고 그림에는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오늘 시험 어디까지 간다고 돼 있어요? 얘가. 일단 FT가 그 다음 장소 잎세포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가 어디야? 그림상으로 보면 응? 잎맥?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sieve tube element 이거 뭐라고? sieve tube element를 딱 치면 뭐라고 나오지? 한국말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보강에 나와 있으니까 간과했죠. 최요소, 체관요소 또는 체요소. 체관은 물건과 다르게 체관은 동반세포라고는 살아있는 세포와 죽어있는 관처럼 생겨있는 체관 요소로 되어 있다. 여기 수업 시간에 내가 했나? 아니 보강에 들어있나? 수업 시간에? 그런 것 같아? 나도 잘 기억이 몰라. 영상 녹화 영상을 봐야 나도 알겠는데. 어쨌든 체관이에요. 체관은 뭐 하는 것입니까? 양분이 이동. 설탕과 양분이 이동을 하는. 잎에서 땅이지 땅. 잎에서 어떤 광합성 산물을 어디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체관으로 통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체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위로 쭉 올려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 두 가지를 이 그림 여기까지만 딱 보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여러분이 혹시 몰랐다면 이 두 가지를 여기서 파악을 할 수.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뭘까? 자, 이건 1점. 곧 중간고사인데 그 두 가지를 말하는 분에게는 1점을 선사드립니다. 중간고사에. 아직 그 누구도 아직 점수 가져간 분 없지? 오늘 한번. 인센티브 1점. 마음에 안 들어? 1점이 뭐야? 좀 더 올려봐. 2점으로 할까? 두 가지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그러면 1점. 둘 다 맞추면 2점이다 그래. 아유. 그러나 10초 안에 10초 기회 드립니다. 진도가 있으니까. 포기? 끝까지 2점 나 안 먹고 만다. 시험 잘 볼 거다. 땡. 자, 첫 번째는 물관과는 달리 체관은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물관은 항상 뿌리에서 위로만 올라갈 수 있어요. 물관을 통한 물의 이동은 항상 한 방향입니다. 체관을 통한 양분을 담고 있는 물의 같은 그 수송은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왜냐면 밑으로도 갈 수 있는 우린 이미 당연히 상식이잖아. 왜냐면 여기서 광합성을 한 산물이 밑으로 내려가 줘야 뿌리에서 그걸 받아먹고 뿌리도 먹고 살지.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했다면 체관은 혹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나요? 밑으로도 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여기서 해결해. 체관은 위로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뭘까? 별거 아닌 듯 싶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이는 거. 이 잎세포에서 체관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나? 단백질. 구멍이 있네. 이 구멍은 무엇일까? 얘네들이 왜 구멍이 있지 이거? 구멍이 없었다면 여기에 구멍이 없었다면 이 단백질은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디테일. 만약에 이 FT라는 단백질이 여기다 보니까 나 지금 가야 되는데 공조 구멍이 없어.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다른 한 가지 길밖에 없네. 그게 뭐죠? 세포막을 통해서 가야지. 세포막을 통해서 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 수송체가 특별하게 있어야지. 단백질이잖아. 지 맘대로 세포막을 못 뚫고 나가잖아. 너 뭐야? 너 누구야? 네가 뭔데 여기 지금? 너 무슨 증명서 있어? 그게 바로 수송체들의 액티 전용 수송체가 있어야겠지. 그런 거 없네? 왜 없을까? 얘가 뭘까요? 구멍. 제가 얘기했던 그 개구멍? 연락사? 원형질 연락사라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체관에서 사실 체관과 이쪽에 체관과 사실 여기가 뭡니까? 드디어 제 정체를 밝힙시오. 이 세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컴패니언스? 컴패니언이 뭐야? 동물한 얘기. 동반세포라고. 동무세포라고 하면 조금 뭐가 우리나라가 하니까 이거를 번역을 동물한 얘기 친구, 컴패니언. 이게 둘 다가 사실 체관이에요. 체관인데 하나는
살아있는 채관세포. 채관은 물건과 달리 한쪽은 살아있는 세포고 한쪽은 완전 죽어있는 세포. 왜냐하면 여기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발휘돼야 되고 물건과 달리. 물건은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아무것도.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채관세포에서 잎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잎 주위에서 이렇게 FT가 특히 이 동관세포 같은 살아있는 완전히 연락선고 이 통로의 채관을 통해서 쭉 올라가 준다는. 그러면 너무 이걸 길게 얘기해. 금방 끝. 자, 얘가 왔어. 오면 어떻게 되죠? 요게 또 이제 물건이지. 이 그림이. 요 그림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꽃이, 플라워링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드디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잘 보면. 뭐라고 설명하면 되지, 이건? FT가 와서 뭐 어떻게 돼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묻는다면, 딱 이 그림을 보고서 FT의 역할이 무엇이냐? FT의 직접적인 역할은 무엇이냐? 꽃 기관에, 꽃 분열 주제 형성에 있어서 FT의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왜 FT를 우리는 플로리겐이라고 칭할 수 있는가? 라고 만약에 내가 묻는다면 어떡하려고? 전사인자. 만약 그걸 내가 객관식, 아니 주관식 시험으로 냈다고 칩시다. 그럼 딱 물으면 그대로 챗 GPT한테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 어쩌면 제대로 된 답을 줄지도 몰라요. 요즘 걔가 많이. 옛날하고 달라. 그러나 그거 없이 딱 넣는다면 뭐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역할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되나? FT의 직접적. 두루뭉실하게 FT가 바로 꽃 기관을 결정을 한다, 뭐 꽃을 피운다라고 얘기하면 뭐 두루뭉실하게 다 답은 답이지. 그러나 문제를 그래서 직접적인 역할은 뭐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은 뭐냐고. 전사인자 맞아, 전사인자. 전사인자는 뭐 하는 겁니까? 유전자를 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사인자가 없으면 특정한 어떤 유전자가 실제적으로 전사인자 없이는 절대로 발현이 제대로 안 돼. 발현. 유전자 발현이 뭔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제가 물어야 돼요? FT는 그럼 어떤 유전자를 지금 발현시켜? 그것이 답이지. FT의 직접적인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 곧바로 답이 나와야 돼? 발현주 유전자,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도 모르나? 무엇을 발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전자를? 틀려도 좋으니까 함부로 얘기해도 돼.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심지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림만 보면 딱 뭐, 얘가 왜 하나야? 뭐라고 지금 제가 직접 더 왜 이래 자꾸? 얘가 뭐야 얘가? 어디서 못 봤어요 AP? 지난 시간에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고 두 개가 이름이 있었지. 하나는 AP달라. AP달라가 바로 AP라는 얘기고, 하나는 LEAF였지. 왜 얘네들이 이름이 하나는 AP달라고 하나는 LEAF라고 그랬어? AP달라는 돌연변이가 여기 생겼더니 얘는 더 이제 꽃잎이 전혀 안 생기는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그다음 LEAF는 꽃이 필 때가 됐는데 꽃은 맨날 잎만 무성한 돌연변이가 생겼네. 도대체 넌 뭐가 잘못됐니? 알고 보니까 그 유전자가 잘못. 여기서 바로 다시 말해서 AP1이라고 하는 AP달러 1과 같은 무엇?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FT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마치 AP달러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가 최정상에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얘가 모든 것을 다 혼자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G가 활성화되면 바로 밑에 이런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을 활성화했죠? 꽃 기관 결정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아직도 이게 잘 헷갈려요? 그 다음에 꽃 기관 결정 유전자가 뭐라고 했지? 호미오박스 전사 인자들이라고 했지. 그래갖고 A, B, C 모델에 의해서 걔네들이 막 이합 집산을 해서 꽃잎도 피우고 뭐 암술도 피우고 수술도 피우고 한다고 했죠. 그게 지난 시간에 일주일 전에 강의 내용인데 당연하지. 일주일 전에 강의 내용을 지금 이제 와서 내가 막 그거 아직 기억을 못해 하면서 댕댕거리고 있으면 나만 병신이지. 그걸 내가 왜 기억을 해야 돼? 그렇지. 이해를 하는데 그게 결국 콜 스토리라는 얘기죠. 그다지 어렵지 않은. 아니 도대체 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아니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이러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거야. 멀쩡하게 있던 줄기에 맨 끝이 갑자기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서 곧 이게 더 변하겠지. 꽃잎이 나오고 막 암술이 나오고 수술이 나오고 이렇게 변하겠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열 조직이 변하는 거야. 그러한 분열 조직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꽃 분열 조직이라고 해. 꽃 분열 조직은 누가 만들어? 전사인자. 예를 들어서 꽃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라고 하는 두 개의 유명한 전사인자가 있어. 걔네들 이름이 뭔데? 에이피탈라라고 그 다음에 리피라고 하는 두 가지가 아주 유명한 그런 분열 조직 결정 유전자. 걔네들이 뭔데? 전사인자야. 그럼 걔네들이 뭐 하는데요? 걔네들은 바로 밑에 있는 하부 전사인자들을 활성화시켜. 걔네들이 뭔데요? 꽃 기관 결정 유전자야. 걔네들이 호미오박스 진이래.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됐었어. 그리고 잘 가,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헤어졌잖아. 그런데 그 누구도 질문을, 그러면 그 꽃기관 결정 유전자, 꽃 분열 주식 결정 유전자들은 누가 활성화시키나요? 걔네들은 그냥 저절로 활성화돼서 태어나나요? 때가 되면 에 대한 답이 지금 오늘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바로 저기서 빛에 의해서 활성화된 플로리겐이라고 알려진 FT라고 하는 전사인자분이 호련히 홀홀 어디서 날라오셔가지고서 쭉 등장하시면 얘네들이 드디어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다. 얘네들이 만들어져야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겠지. 일단 얘네들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그 다음에 뭘 할까? 바로 그 밑에 있는 꽃 기관 결정 유전자들을 만들겠지. 그럼 걔네들은 완전히 실무진들이잖아. 그 실무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꽃잎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유지하거나 하기 위한 시스템은 너무도 놀라울 만치 흡사하게 이런 식으로 조직, 이런 이 계층적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원탑 또는 투탑이 딱 활성화되면 그 밑에 있는 조금 더 많은 수의 밑에 중간 보스들을 활성화시키고 그 중간 보스들이 다시 그 밑에 있는 실무 하부, 그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들이다. 이거는 뭐 전사인자라는 얘기는 워낙 요즘은 이제 아주 흔하게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그들의 역할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어떤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정도는 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FT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전 트랜스크립션 RNA 만들고 거기서 단백질을 만들면 바로 얘가 바로 그 분열 조직을 꽃으로 만들고, 얘 말고도 또 하나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 자, 또 하나는 뭘까?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얘가 FT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FD라고 하는 친구가 짝짝꿍을 이뤄가지고 우리서 같이 손 붙잡고 일을 하네. 전사인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이런 거 비슷한 예를 지난 시간에
ABC 모델이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 보지 않았나? ABC 모델이 뭐였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ABC 3개만 가지고 4개 뭐를 전부 다 지들이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답을 별거 아닌데 괜히 호들갑 떤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ABC라고 하는 3개의 전사인자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짝짝꿍을 하고 이 둘이 서로 A하고 이런 동동 상동 호모자이고스 짝짝꿍을 이루면은 뭔가를 특별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대신에 A하고 B가 둘이서 헤테로로 짝짝꿍을 2개의 단백질 이루면은 또 다른 무슨 꽃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BB 이런 식으로 또 짝짝꿍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서로 조합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그들의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은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사인자와 서로 짝짝꿍을 해가지고 결합을 한다고 얘기해요. 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일을 해야만 제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매우 이 경우는 바로 그게 여기서 다시 한번 얘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FT 플로리겐이라고 우리가 떠봐 들었지만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은 너 혼자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FD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팔짱을 끼고 해야 AP가 탄생. 그 정도. 일반적인 전사인자들이 일하는 방식, 물론 혼자서 솔로로 하는 전사인자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 정도 수준. 이걸 내가 왜? 오케이. 자, 10분 쉬고 이거 얼마나 더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0분 쉬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